요즘에 이혼율도 높아지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채용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남편 채용을 잘못하고 그렇죠. 잘해야죠. 와이프 채용을 잘못하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빈번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회의실로 와요.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2시간 앉혀놓고 이제 쫙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거 안 근데 된다. 그게 컨설팅이나 코칭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안녕하세요. 원토리TV 민수경입니다. 은코치 소장 윤영돈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예. 2주에 들어갔다면서요. 예. 네, 채용 트렌드 2024. 저 읽고 감명받았습니다. 첫 페이지 읽으면서부터 와,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나. 저는 채용자 입장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고할 만한 내용도 너무 많았고 네네.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채용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아, 너무 과찬이시에요. 너무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고맙게도 5년 동안 쓰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어쨌든 채용 트렌드니까 핵심 키워드들이 컬처핏 시대.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컬처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라고 음. 볼 수 있고 핏이라는 것은 적합성이라고도 해요. 실제 우리가 사람을 옛날에 뽑을 때 네. 많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직무 적합성이라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기획자를 뽑는다 그러면 기획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기획자의 직무를 잘 맞는 사람을 뽑긴 했는데 우리 회사하고 잘 안 맞으면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문화적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1차 면접은 주로 많이 봤던 게 자아핏을 많이 봤어요. 직무에 대한 적합성. 그다음에 2차 면접으로 올라가면 조직 적합성이라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조직 적합성하고 문화적 적합성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조직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협력에 관련된 그리고 관계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많이 뒀었어요. 근데 여기는 잘 하더라도 문화적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의 비전에 맞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맞지 않으면 결국에 협업을 잘하던 친구도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디테일하게 못 봤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개인과 상사의 적합성도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문화적으로 좀 이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 융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맞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그 조직 안에서 그 문화에 서로 또 동조를 하면서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제 따로따로 놀면 그때부터는 또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가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의 모티브가 어떤 모티브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스스로 모티베이션 하는 사람인가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모티베이션을 해줘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사실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자발성을 갖고 있을 때 학습의 경험도 많아지고 그 회사에 잘 적응할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많이 모티베이션 핏을 봤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서 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챗GPT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자기소개서도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옛날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예스폼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 되게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그걸 많이 보고 또 컨설팅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지금 두 가지 관점을 꼭 견지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챗GPT를 쓰는 사람하고 쓰지 않는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챗GPT를 쓰는 건 좋아요. 검색하듯이 이걸 쓰는 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검수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그것만 가지고 냈다 보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많은 지원자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어떤 뭐 변별력 그리고 차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것도 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자소서나 서류 전형의 변별성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들이에요. 기존에 컨설팅을 받았던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아까 서식을 받아가지고 또 쓰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자기네들 쓰다 보니까 물론 그걸 읽어보면 그 미묘한 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기 실력 있는 사람들 금방 알 수 있는데 과연 그 많은 지원자들을 전수로 내가 그걸 볼 수 있느냐? 그건 검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2024년에는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냐면 아무래도 면접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뭐 인적성 검사나 우리 역량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변별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걸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면접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제가 이 책 보면서 와 정말 그런다고? 라고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새파랗게 젊은 MZ세대가 면접관으로 앉아있다 라고 쓰셨는데 실제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MZ 세대의 면접관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 세대 차이가 나다 보면 결국에 그들의 문화의 미묘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MZ 세대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MZ 세대의 면접관이 가장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문화적 적합성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화적으로 우리 회사에 좀 잘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사례입니다. 제가 면접관 교육을 했던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을 할 때 그 리더들을 뭐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된다든지 팀장이 되려는 사람들도 MZ 면접관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못 받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도 가고 있다. 내가 리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리더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면접관을 하다 보면 면접관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교육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당신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채용을 해서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잘못 들어오면 얼마나 그 썩은 사과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직을 썩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채점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내가 면접관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면접의 오류라는 걸 배우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확증 편향이라는 거에 빠지잖아요. 그럼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들이 리더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면접관 교육이 이 MZ 세대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중에 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연봉 이야기가 나오고 이럴 때 연봉이 오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너 웃으면 안 돼가 되면 된다. 너 웃으면 안 돼. 이러면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철학자 분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피아니스트 단계라고 해요. 피아노를 치는 체르니 몇 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피아니스트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뮤지션의 단계가 돼야 돼요. 기능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확장된 사고가 필요하죠. 자아 확장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는 일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뮤지션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뮤지션들은 내가 작곡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가사도 넣게 되고요. 자기가 노래까지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티스트의 단계예요. 정말 일을 할 때도 아티스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일이 자기의 소명이고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이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돌아갈 정도의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면 정말 그 사람을 아쉬워하면서 그 사람을 모셔오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영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채용이라는 게 아니라 영입을 한다고 하는 이유도 모셔오는 사람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제 AI가 발달이 되고 챗GPT가 발달이 되면 인턴을 우리가 대체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결국에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과정을 버텨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에서도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뭔가 배우려면 호기심을 가져야지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인내심입니다. MZ세대가 문제가 되는 게 인내심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지금 이 군수하는 거가 되게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쵸, 금방 떨어지고 있고. 네네. 뭐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코칭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들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코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마이크로 네. 티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 강의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거든요.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코칭은 크게 개념이 중요한 게 그동안의 코칭이 너무 어떻게 보면 세밀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 코칭을 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 마이크로 코칭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크로 코칭을 하려면 자기가 그쪽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정말 내가 무거운 걸 들어서 그거를 끝까지 해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1단계만 들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1단계만 들어본 사람하고 내가 끝까지 들어본 사람이 알려주는 그 마이크로 코칭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저는 마이크로 코칭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직 안에서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저런 마이크로 코칭의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네. 우리가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코칭을 실제에서 사람을 성장시킨 경험하고 그냥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경험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 코칭을 잘한 사람들은 실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되게 짧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그 사람들 마이크로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서 마이크로는 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빈번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빈도가 중요한데 자꾸 2시간 정도 그냥 강의를 하면서 코칭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잠깐 회의실로 와요.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2시간 앉혀놓고 이제 쫙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거 안 근데 된다. 그게 컨설팅이나 코칭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짧게라도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정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코칭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냥 거시적인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관찰하셔야 돼요. 듣는 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감정만 공감해주고. 근데 그들이 변하려면 감정도 공감해줘야 되지만 정말 세밀하게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코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채용에 대한 트렌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더가 돼서 어떤 사람을 우리 조직 안에 들여올 것인가. 우리 결혼을 할 때도 똑같아요. 결혼할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연애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뽑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혼율도 높아지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채용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남편 채용을 그렇죠. 잘해야죠. 와이프 채용을 잘못했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용적인 관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문화적 적합성이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